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월가의 아주 유명한 강세론자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이분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한번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얼마 간다 이런 예측보다는요. 이분 분석을 보면 거시경제나 기술 패러다임 또 투자 심리까지 굉장히 넓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이해하고 또 미래를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톰리 분석이 재미있는 게 보통 시장에서 많이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좀 비관적인 시각들. 그런 거에 좀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쉽게 놓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걸 딱 포착해서 왜 본인은 그렇게 초강세장을 보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분 강세론의 그 밑바탕에는 그냥 단기적인 등락이 아니라 아주 긴 장기적인 슈퍼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오르는 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랠리가 아니고 뭔가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근거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핵심 동력을 꼽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입니다. 이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의 중심, 또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한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경제 전체에 아주 강한 순풍, 그러니까 뒷바람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인구가 많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세대가 만들어갈 어떤 새로운 소비 패턴이라든가 경제 구조의 변화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분석이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 확실히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니까 그 영향력은 정말 중요한 장기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기술 쪽 이야기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 그리고 이게 불을 지피고 있는 인공지능, AI 붐입니다. 톰리는 사실 꽤 오래전 2018년부터 이미 글로벌하게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라고 경고를 해왔어요. 근데 바로 이 노동력 부족 현상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AI 같은 기술 혁신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핵심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AI 투자를 촉진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걸 역사적인 패턴하고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인터넷 붐 때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 60년대 기술 발전기에도 그 당시에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노동력 부족, 생산성 향상 필요, 기술 투자 증가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AI 붐을 해석하는 겁니다. 와, 과거 교통까지 소환하니까 뭔가 더 설득력이 확 생기는데요. 근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시장 분위기는 진짜 비관론이 거의 지배적이었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 인플레이션 이거 큰일이다 이런 걱정들 말이죠. 톰리는 이런 비관론자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꽤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데요. 네, 아주 날카롭죠. 대표적인 게 그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거의 교과서처럼 여겨졌죠? 그렇죠. 근데 톰리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물론 과거의 침체 전에 나타나긴 했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장기적인 기대보다 일시적으로 너무 높아져서 나타난 일종의 기술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게 반드시 침체를 예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거의 과학처럼 믿었던 지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해석은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창적이네요. 또 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었죠.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70년대 상황을 지금에 그냥 기계적으로 막 대입하려고 했는데 톰리는 그건 좀 무리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이라든가 중동 오일 쇼크 같은 에너지 의존도 문제, 또 지금과는 다른 글로벌 공급망 구조,
뭐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 자체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비관론자들이 놓친 중요한 포인트로 기업들의 그 맷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응 능력. 이걸 강조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비관론자들은 계속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거시지표 변화에만 막 집중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기업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 줄이고 제품 가격 조정하고 사업 모델 바꾸고 엄청나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견조한 실적을 계속 대놨고 이게 바로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근본적인 힘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뒤에 가려진 기업 현장의 어떤 역동성, 이걸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인 거죠. 거시 지표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본 거네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면 역시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아닐까요? 이게 안 잡히면 연준도 계속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톱니는요, 이 인플레이션 재부상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가장 과대평가된 위험, most overrated risk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과대평가됐다. 근거가 뭔가요? 데이터를 본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주거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 또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지금 뚜렷하게 다시 막 상승하려는 압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안정화되거나 둔화되는 추세라는 거죠. 심지어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 핵심 서비스 물가, 그 PC 코어 서비스라고 하죠. 이게 장기 평균보다도 낮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들더라고요. 오, PC 코어 서비스가 장기 평균보다 낮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긴축을 고집할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걱정은 좀 한시름 놔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네요.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돌려서요. 요즘 뭐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AI 열풍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이걸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톰 리는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다르다고 보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비교 포인트죠. 톱니가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수요와 실제 사용률에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투자는 주로 어디에 집중됐냐면 인터넷망, 그러니까 통신설비나 광섬유 케이블 같은 인프라에 돈이 몰렸어요. 네, 그랬죠. 막 통신회사들 주가 엄청 오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 수요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였다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엄청났던 거죠. 심지어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설치된 광섬유 케이블의 99%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다크파이버 상태였다. 이런 분석까지 있어요. 99%요? 와, 그 정도면 정말 거품이 심했네요. 네, 상상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압도했던 전형적인 버블의 형태였던 겁니다. 그럼 지금 AI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톱니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돌리는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요. 네, GPU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GPU는 생산되는 대로 거의 100% 즉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일 틈이 없는 거죠. 이건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는 실질적이고 폭발적인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톰리는 이걸 재밌게 기능 획득, 게이닝 펑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능 획득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려는 수요가 곧바로 폭발적으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는 속도, 즉 자본 지출, CapEx, Capital Expenditures,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닷컴 버블 때와는 정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아,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이군요.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지금 AI 랠리가 너무 엔비디아 같은 특정 몇몇 기업에만 쏠려 있다. 이게 또 버블의 징후 아니냐 이런 지적 말이에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톱니는 명확하게 반론을 펴요. AI 산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엄청난 자본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에 소수의 선도 기업에 집중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규모의 산업이라서 그렇다. 네, 비유를 들자면 전 세계 석유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엑소모빌이나 쉘 같은 몇몇 거대 메이저 기업들이 주도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와 기술 장벽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수 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비이성적인 과열이나 버블의 증거로 보기보다는 그냥 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석유 산업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봐야 한다. 일리가 있는 분석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톱니 분석의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까지 깊게 파고든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그 포지션을 잘못 잡은 오프사이드 기관 투자자들, 이들의 심리를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톱니는 현재 시장 상승의 여러 동력 중 하나로 바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 압력을 꼽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비관론에 너무 치우쳐서 현금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놨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에 집중했던 기관들이 꽤 많다는 거죠. 네, 많았죠. 근데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자기들 벤치마크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연말 실적 마감이 다가오면 뒤늦게라도 주식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종의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랄까요? 따라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에 나서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해석이 나와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포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많이들 보시죠? 이게 보면 여전히 극단적 공포, Extreme Fear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적어도 탐욕 쪽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보통은 이걸 보고 시장 심리가 아직 불안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톱니는 이걸 역으로 해석해요. 이게 오히려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잠재적인 매수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살 사람은 많다. 와, 공포 심리가 오히려 잠재 매수세가 강하다는 증거라니 정말 역발상이네요. 그 비관론 때문에 주식을 팔았거나 아예 못 샀던 기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이군요. 그리고 톱니가 지난 2년간의 시장을 돌아보면서 집단적 오해, 매스 미스컨셉션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똑똑히 봤다 이런 말도 했죠. 네, 그 부분도 행동경제학적으로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에요. 많은 투자자들, 특히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비관론에 빠지니까 그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던가 특정 거시 지표처럼 자기들의 그 비관적인 믿음에 부합한 정보만 계속 찾아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앵커링 편향이라고 하죠. 앵커링 편향, 처음에 박힌 생각에 계속 얽매이는 있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데이터는 애써 외면하거나 이건 일시적일 거야 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또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요.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그렇죠. 톱니는 이걸 보면서 신념이 데이터를 이기는 심리적 함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해요. 이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기존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데이터만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뜨끔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없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보통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좀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집단으로 여겨졌던 소위 어리석은 돈, 덤머니라고 불리던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톱니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네, 오히려 스마트머니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죠. 맞아요. 스마트머니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분기별 혹은 연간 단위로 실적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죠.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공포 분위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큰 추세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 잘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보면 비관론이 팽배할 때도 꾸준히 주식을 사모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말 새로운 시각이네요. 뭔가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위험 회피 심리에 대한 통찰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일본어 단어 키키를 인용했던 부분이요. 아, 네네.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을 뜻하는 위와 기회를 뜻하는 기, 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언급했죠. 네, 맞아요. 위기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막 하락하거나 뭔가 불안정해지면 본능적으로 위험에만 집중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톰리는 바로 그 공포의 순간에 남들이 다 위험만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위험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여러 분석들을 토대로 톰 리가 제시하는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특히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좀 눈길이 갔어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좀 놀랄 정도로요. 일단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 후반대 혹은 좀 더 공격적으로 봐서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20만 달러요. 와, 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 여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면서 목표가로 내년 1월까지 9,000달러에서 한 12,000달러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더 좋게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장 대표성은 비트코인이 더 강한데 말이죠. 그 근거로 뭘 들었냐면요. 요즘 월스트리트의 큰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 토큰화, 토크네이제이션 흐름과 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확장을 꼽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서 더 쉽게 거래하게 만드는 게 자산 토큰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고요. 근데 이런 혁신들의 기술적인 기반, 즉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성장 스토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가격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이더리움이 할 역할, 그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군요.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 시장 진입을 좀 망설이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조언도 있었죠.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장, 그거 기다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 조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톰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번 조정 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 완벽한 매수 타이밍, 소위 말하는 바닥을 잡으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런 완벽한 타이밍은 사실상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온다고 해도 그걸 정확히 잡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상승장을 놓치고 결국 더 비싼 가격에 뒤늦게 사게 될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 재다가 버스 놓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톰리의 조언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지난 강세장에서 시장을 너무 일찍 떠났거나 혹은 아예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시장에 다시 참여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 유명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 우리말로는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해요. DCA.
매달 혹은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는 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매달 또는 매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시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이제 슬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톰 리가 인터뷰 마지막에 던진 그 말, 안전벨트를 매라, 버클 your seatbelt, 이게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께 톰 리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전벨트 꽉 매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안전벨트를 매라는 메시지 저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와 엄청나게 오를 테니 꽉 잡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메시지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시장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이 절대 순탄하거나 잔잔하진 않을 거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네, 실제로 톰 리 본인도 인터뷰에서 강조했어요. 지난 6년 동안에도 무려 4차례나 큰 폭의 약세장이 찾아왔었다는 사실을요. 베어마켓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중에 20%, 심지어 3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불쑥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상수 같은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20, 30% 조정은 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안전벨트를 매라는 메시지는 무조건 오르니 걱정 말고 꽉 잡고 가져와. 이런 식의 맹목적인 낙관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이 구조적 강세 국면에 있다는 확신은 가지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극심한 변동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걸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제될 조언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냥 무작정 까자 외칠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 탈 준비 단단히 하고 타라. 이런 의미였네요. 훨씬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오늘 이렇게 톱니의 분석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또 장기적인 동력 같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강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톰 리는 현재 시장의 구조적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그리고 AI 혁명, 이 두 가지를 꼽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기술 변화,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혁명이라던가 아니면 본격적인 우주 개발 시대의 개막 같은 새로운 변수가 미래에 등장한다면 과연 톰 리의 이 강세론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까요? 이런 미래의 가능성까지 한번 열어두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현재와 미래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